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대행이 경호관들에게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노출되지 않게 휴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 지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대행이 전임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 김 처장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충성심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닐지인데 사병화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또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던 날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행,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적극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김 대행과 이 본부장에게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이런 김 대행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는 경호처 내부 증언도 전했습니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A4 용지 3페이지 분량의 글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라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훈 대행의 강경 방침에 어긋나는 정반대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김 대행은 즉각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작성자의 소속 부서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글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의 동요와 분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은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강경파를 한꺼번에 체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 오늘 서명하셨나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을 맡은 서열 2위 김성훈 차장은 어제 소환에 응하지 않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짧은 공지만 남겼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불응하면서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김 대행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열 3위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내일 오전 3차 출석이라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같은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14일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대행과 이 본부장은 서열 1위 박 전 처장도 몰랐던 윤 대통령의 동선을 알 만큼 경호처 내에서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꼽힙니다. 박 전 처장이 사직하면서 경호처 수뇌부엔 체포 저지에 더욱 적극적인 초강경파만 남은 겁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초강경파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강경파 위주의 경호처 지휘체계에 균열을 낸 뒤 같은 날 윤 대통령 체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격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반면교사 삼으라고도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격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 협의 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것에 대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고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공수처와 경찰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호 대상자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 동선과 조사 장소 등에 관해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공조수사본부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건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숙의 결사옹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1차 집행 때는 사흘 만에 관저로 갔는데 이번에는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호처 분위기가 1차 집행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1차 집행 당시에 이 경호처 소장이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은 공주 출신으로 임명한 인사로 알려집니다. 네. 이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박 처장이 재임 시절 이 전임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웠던 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인사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성향도 온거파인 박 전 처장과 달리 이번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강경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초강경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김 차장이 직원들에게 이 실탄을 포함한 확인은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표현을 빌리면요. 이 본부장은 김성훈 차장보다 더한 강경파라고 불립니다. 원래 관저 경호는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의 역할인데 지금 이광우 본부장이 직접 하겠다면서 역할을 빼앗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초강경파 체제의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공조본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공조본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조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 인력에 대한 법리 검토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관저 인근 답사도 마쳤고 하루 만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장기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이 경호처 내부 동향 파악에도 나섰는데 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경호처 안에서 이 내부 동요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네. 이 공조부는 경호처의 결집력이 흐트러지는 이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경호처 지시에 불복하는 직원을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체포영장은 언제쯤 집행하는 겁니까? 네, 아직 명확하게 날짜가 잡힌 거는 아닙니다. 공조부는 휴일인 오늘까지 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에 대한 윤곽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초에 2차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때문에 신변 안전이 우려돼서 탄핵 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을 걸었습니다.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 내란 때 철회 문제라든지 길 지정의 어떤 일괄 지정 문제. 그런데 이번엔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도록 발을 묶기 위해 체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체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체포영장은 2차례 내줬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도 위법이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은 이미 거부했고 탄핵 심판에는 체포영장 탓을 하며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그대로 종료되고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한남동 관저 앞에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김상 기자, 주말 내내 집회가 이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제 근처로 주말 내내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엄동설안에도 두꺼운 외투와 은박 담요를 둘러맨 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일부는 어제부터 뜬 눈으로 밤샘 집회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각각 10,000명씩 참가하겠다고 신고했던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불과 100m쯤을 사이에 두고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보수단체와 체포를 촉구하는 진보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연 겁니다. 네, 그 충돌이 우려되는데 사고는 없었나요? 네, 실제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현행범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을 욕하는 보수단체에 화가 났다고 한 이 진보단체 집회에 참여했던 남성은 갖고 있던 커터칼을 허공에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나 추가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편을 향한 욕설과 고성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경호처 안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혹시 경호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관저는 아직까지도 공고한 요새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로 줄 세웠던 차벽이 시야를 철저히 가리고 있었고 모든 진입로 곳곳에 버스와 경호 차량들이 겹겹이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에 설치된 철조망과 쇠사슬도 단단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관저 바깥으로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오늘도 입구 쪽에 결집을 해서 한 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내로 영장 집행이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경호처의 대비 태세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JTBC 김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날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한 퇴직급여 청구서입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표기했고 형벌사항 등은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지난해 12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날입니다. 이 퇴직급여 청구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심사 중이라면서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파탄낸 자가 무슨 염치로 퇴직금을 챙기려 합니까? 혹시라도 군인연금도 재개된다면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받게 되는 연봉은
2억 6,258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봉은 2억 5,493만 원 선이었는데 765만 원이 오른 겁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대비 3%가 인상되고 대통령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현행법엔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야당 주도로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죄는 빼야 한다, 민주당은 뺄 수 없다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습니다.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됐더라면 나라는 절단 났을 겁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전쟁 등을 유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야당은 두 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를 포함했습니다. 우리 군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내일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아들에게 보내는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박 대령 무죄 소식에 너무 좋았다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썼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선 미안해하는 마음과 변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며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옷이나 화장품, 먹거리까지 다 줄었는데 2년 연속 이렇게 소비가 줄어든 건 외환 위기 때도 없던 일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전통시장의 한 이불 가게입니다. 주말인데도 손님 한 명 없이 한산합니다. 작년에 거의 한 50%, 60%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불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불 떨어지면 꼼에서 쓰시는지 이불 사러 많이 안 오세요. 조만간 나아질 거란 기대로 버텨왔지만 더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가 고비인 것 같아요. 올해 장사 안 되고 그러면 저희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생선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사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3마리, 4마리 사던 것도 1마리, 2마리. 근데 올해는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또 걱정이에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떨어졌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후 역대 최대로 줄어든 겁니다. 몇 년씩 쓸 수 있는 자동차나 가전뿐 아니라 비교적 소비 주기가 짧은 옷과 음식 등 모든 품목이 다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소비가 6.5%나 줄었고 의복과 음식료품은 각각 3.2%, 2.5% 떨어졌습니다.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2년째 소비가 줄었는데 1995년 통계를 집계한 뒤로 처음입니다. 소매 판매가 주는 이유는 물가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래요. 그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죠. 내수 부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올해는 내수가 회복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길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생포해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핏자국이 얼룩진 붕대로 얼굴을 감싼 남성이 빨대로 물을 마십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다른 남성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각각 20살 소총병, 26살 저격수로 20살 포로는 러시아군의 위장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살아있는 북한 병사와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쟁에 투입됐다 붙잡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наголошує, що їхав нібито на навчання, а не на війну проти України. 국정원도 우크라이나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포된 병사 중 한 명은 북한군 병력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된 후 4, 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 붙잡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한 뒤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이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군 사진을 올리며 전 세계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신병 처리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해 지휘 계통과 북러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진압률은 10%대에 그치고 있고 강한 바람까지 불며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헬기와 수송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덮친 불길은 이미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서부 해변 부촌인 팰리세이즈와 한인 거주지 인근인 알타네다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아직 진압률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이미 12,000채가 불탔습니다. 허스트와 케네스 산불은 각각 76%와 90%를 잡았지만 강풍이 불어오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팰리세이즈에선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내륙 주요 시설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불길이 향하는 곳엔 게티 미술관과 UCLA를 비롯해 부촌인 벨에어와 베벌리힐스 등이 있습니다. Doesn't look real. Everything you've ever known is just like gone.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3명으로 추정할 뿐 명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화전의 물이 고갈된 상황 등을 들어 모든 책임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있다며 비난을 퍼붓자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을 캘리포니아로 초청한다며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화재 진압에 소방관을 긴급 파견해 화재 진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이틀 전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집단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이틀 전 일본 도쿄의 호세 대학교.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 있고 수사관들이 드나듭니다. 경제학 수업 중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망치를 휘두르면서 8명이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私見たのだとやはり頭部を殴ったり無言無表情で終始殴り続けていたと認識しております. 사고 직후 일본 언론들은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은 한국 국적의 22살 유모 씨. 유학생 신분으로 지난 2023년 이 대학 사회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망치는 30cm 길이로 옆 교실에서 가져와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집단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 중 2명 정도만 유 씨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은 유 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현대차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경쟁사인 GM과 포드, 토요타 등이 기부금을 내기로 하면서 보조를 맞춘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를 한 건 처음인데 대대적인 고관세를 예고한 트럼프에 미리 협력을 구하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 공백은 길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초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 달 8, 9일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본 외무상이 참석해서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벨기에 행크에서 뛰는 오현규 선수가 나흘 전 벨기에컵 8강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엔 2경기 연속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후반 39분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수비수의 퇴장으로 10명이 뛴 팀을 2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현규는 22경기에서 7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헌사다. 영화 하얼빈으로 돌아온 배우 현빈 씨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반응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감사함을 계속 느끼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진심을 다 해서 촬영에 임했는데 그 진심이 그래도 조금은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기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분이 사실은 함께한 첫 작품이었잖아요. 동료 배우분들이 말하기를 현빈 씨는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네, 허점이 많습니다. 네, 상당히 인간적이고요. 그리고 웃겨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입담도 좋고 그렇습니다. 애교도 있습니다. 정말 앱솔루트하게 완벽했다. 대역을 써도 되는데 그런 걸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안주를 좀 횡단하는 저는 그러니까 발만 나오더라도 손만 나오더라도 무조건 본인이 다 해요. 실제로 제가 이거 좀 힘든 장면이니까 좀 대역을 하자면 이거 안 된다고 하죠.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저는 되게 많이 대역 준비를 안 해주셨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북구박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앞으로 두 분을 계속 오래 같이 볼 것 같다는 지금 예감이 드네요. 안중근 장군의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중근 장군을 만난다면 꼭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만약에 촬영 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거사를 치르러 가시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들게 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가장 힘드셨던 지점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촬영은 끝났으니까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거사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사 장면을 그래서 부감샷으로 위에서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그 시점은 그 먼저 간 동지들의 시점으로 찍고 싶었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네, 그래서 그들의 시점으로 보고 그들이 원했던 거니까. 그게 안중근 장군께서 하얼빈까지 살아서 와야 되는 이유였으니까는. 그래서 현빈 씨가 저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정말 크게 소리쳤죠. 네. 다 들으라고, 까레오라라고. 그게 너무 여운이 깊이 남더라고요. 실제로 그 장면 찍을 때 외칠 때 어떤 좀 마음이셨을까요?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점과 그리고 그 지금 수많은 그 관중들이 더 많이 더 멀리 뻗쳐나가서 이 소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는 대사에도 너무 공감이 많이 갔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리석은 왕과 그런 부패한 유생들 대신에 민초들이 참 무섭다 이런 대사들이 참 와닿았거든요. 이토 히로부미가 실제로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많이. 자기가 이제 초대 그 통감으로 가면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고 갈 때 자기가 이렇게 왕이랑 유생들은 별로 겁나지가 않은데 여기 그 길거리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민초들의 그 눈빛이 되게 서늘하고 섬뜩했다고 뭔가 되게 깨름직스럽다 저 눈빛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대사를 만든 거죠. 그 지금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을 좀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는. 그 12.3의 그날 밤에 뉴스로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 국회로 난입하는 개헌군을 온몸으로 막는 그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 독립군들이나 그 시민들이나 지금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냥. 저희 영화 해외용 포스터에 보면 For a Better Tomorrow라는 지문이 있어요. 당연히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언젠간 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뜻을 모아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희망과 용기를 조금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새해 소망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좀 이 혼란이 안정화가 돼서 더 이상 우리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좀 추위 안 떨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얼빈 이 영화가 저나 우리 배우들, 우리 스태프들의 어떤 진심이 좀 많은 분들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무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배우로서는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의 캐릭터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이 남는 배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오래도록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흐려질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8도로 오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